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때도 그냥 선뜻 꺼내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저랑 아버지랑 둘이서만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묘한 타이밍이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저를 육아도 하시고 키워주셨는데,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어요.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여름방학 시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친할머니 댁에 한 2주 정도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댁이 그 당시에 운장산 있죠? 전북의 운장산 근처였는데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당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작게 농사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가 거리 자체가 막 쪼들리는 거리는 아니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막 용돈도 드리고 좀 넉넉히 용돈도 드리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간절하게 막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 여름방학 때 아버지께서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그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면서 슈퍼에 들려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잔뜩 골라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2주 정도 먹을 과자를 잔뜩 집어가지고 시골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집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밥을 차려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부랴부랴 식사만 마치고 나중에 이제 일 마치고 데리러 온다고 하시고는 곧장 출장길에 오르셨어요. 근데 이제 저만 남았잖아요. 다른 친척들이 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 혼자 딸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상황에서 시골집은 진짜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심심했어요. 그 당시에 요즘처럼 시골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TV 같은 게 잘 깔려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TV도 이렇게 드르륵 해서 채널 돌리는 구식 텔레비전이라서 막 지지직거려서 보기도 힘든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온종일 곤충 채집이나 하고 앞에 또랑 가가지고 그냥 다슬기나 잡고, 아빠가 그때 필름 사진기를 하나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은 곤충들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게 할머니 댁에서 지낸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을 겁니다. 그날은 이제 하늘이 보랏빛으로 뒤덮여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 해질녘 무렵이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제가 반찬 투정한다고 할머니께서 수박을 썰어주셨어요. 그래서 수박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나서 제가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래 그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정도 노는 동안 그렇게 아주 멀리 안 벗어났거든요. 어차피 거기가 거기, 가봤자 다 비슷한 풍경이고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집에서 멀리 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해가 저물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길 닿지 않았던 곳까지 그냥 쭉 걸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는 그 어두운 길을 막무가내로 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질 무렵에 제가 집 밖을 나가니까 할머니께서는 멀리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막무가내로 걸었어요.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었거든요. 아무리 초등학생 걸음이라도 그렇게 5분 10분 그냥 말없이 쭉 걷다 보면 꽤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앞에,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그런 간접등에 사람이 하나 보여요. 근데 제가 느낄 때 분명히 취객이었거든요.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뭐랄까? 좀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막 이런 식으로 걷는데, 지금 생각하면 흡사 약간 좀비처럼 걷는다 그래야 되나? 근데 가끔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사람이던 좀비던 좀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저는 그냥 술 취한 아저씨인가 보구나 하고 그 마주오는 아저씨를 향해서 저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사람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그 실루엣이나 이런 게 뚜렷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저씨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위로 뻗어서 산발인 채로 막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좀 기괴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대로 쭉 걸으면. 근데 뭔가 가까이 걷기가 무서워서 제가 좌우로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지나가려고 이렇게 간격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지나가듯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걷던 아저씨가 살려줘 이건 놔 이러면서 뭔가 말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느낌으로 살려줘 이거 나 하면서 저랑 이렇게 지나치려는 찰나에 휘청하면서 제 쪽으로 쓰러지려고 했던 건지 위협하려고 했던 건지 그렇게 한번 휘청하더니 갑자기 발 디딜 곳 없는 그 산자락 언저리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누구한테 막 끌려가듯이. 그리고 말소리는 여전히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막 입을 벌려서 말하듯 그러면서 놔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방금 저한테 그렇게 몸을 휘청하는데 저는 그 순간 뭔가 때리는 액션 같이 느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저는 할머니 집 방향으로 이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뭐라고 쭝얼쭝얼거리고 있길래 제가 잠깐 뒤를 돌아서 봤더니 그대로 막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길도 없는 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한 게 무슨 등산로나 아니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길이 난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뭔가 발만 디뎌도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숲풀 사이를 이렇게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뭔가 미심쩍지 않아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미심쩍은데 무튼 그때는 약간 뭐 취객 정도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빠르게 걸어가지고 도망치듯이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온 저는 그제서 이제 안심이 되니까 이제 남아있던 과자를 하나 까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일정들은 하루하루 그냥 심심하고 평범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기 하루 전쯤이었어요. 대낮이었는데 제가 할머니네 집 마루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마당에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할머니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자다가 이제 사람 온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잠깐 실눈 떠가지고 봤어요. 눈을 떠서 누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잠깐 잠결에 실눈 떠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추임새 같은 게 되게 심각해 보였어요. 그런 거 알죠? 그냥 아유 뭐 옆집 영감이 그랬단께 맛있는 음식은 뭐 많이 먹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말도마 아이 뭐 그랬다니까 이런 느낌. 아무튼 그렇게 좀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벼랑간 이후에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우리 잠깐 밖에 좀 다녀올 테니까 집에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마당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낮잠에서 깬 제가 또 과자를 하나 까먹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다녀왔어?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냥 뭐 구체적으로 절대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다고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체적인 아버지의 일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귀국하자마자 잠깐 눈 붙이고 바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한 점심께쯤에 아빠가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어서 할머니가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저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는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디 지금 누가 막 죽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동네 사람이 하나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뭐 잘 죽었다는 둥, 뭐 쌤통이라는 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서 잠깐 있다가 이제 잠깐 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빠랑 저만 차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에 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집 가는 거야? 왜 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잠깐 운전을 해가지고 어딘가에 차를 세웠는데 그 중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려주신 곳이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마당에 있는 시골집이었는데요.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거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내려드린 뒤에 우리는 서울로 출발을 했어요. 일단 그날의 기억은 여기까지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사실 아빠랑 좀 이제 와서는 좀 친구 같은 관계예요. 왜냐면 엄마도 없고 저 외동아들인데다가 뭐 친척도 많이 없고 하니까 아빠가 저 키웠으니까 아빠랑 나이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그 시골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아 맞다, 아빠 옛날에 그거 기억나? 뭐? 아니 그 옛날에 방학 때나 시골에 있을 때 말이야, 할머니네 동네에 그 사람 죽었었잖아. 근데 막 할머니가 막 그렇게 잘 죽었다고 했던 그 집 있잖아. 이러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기억력 좋다. 그걸 아직까지 기억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기억력 좋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억력이 좋은지 자랑하고 싶은 거, 뽐내고 싶은 거.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던 제가 그때 할머니가 막 잘 죽었다고 한 거 다 기억나. 그리고 그때 막 할머니 장례 치르는 집 내려줬던 것도 다 기억한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그 당시 장례 치렀던 집 있죠? 당시 그 죽은 사람이 나이만 먹었지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는 아저씨였는데 하나 있는 자식도 그냥 자기 부모한테 맡기다시피 방치하고 본인은 술 먹느라 막 바쁘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대요. 게다가 자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있었겠죠? 근데 그 와이프도 젊을 때 사고 쳐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나니까는 쫓기듯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났는데 맨날 술 먹고 와이프 괴롭히고 사고 치고 하다가 와이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돌아갈 곳이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와이프도.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집 자식 보면서 막 속으로 혀 끌끌 차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집에서 머물렀던 그 당시겠죠? 어느 날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술 먹고 속 썩이고 해도 그렇게 만취가 된 상태더라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왔대요. 막 깽판을 쳐도 집에서 쳤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원래 맨날 이렇게 술 개차반처럼 먹는 사람이니까 어디 잠들었나? 뭐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며칠 동안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던 차에 뭐 그 동네 등산객인지 나물 캐던 사람인지 하여간 누군가한테 그 아저씨가 산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죽은 채로. 근데 저는 여기서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아빠가 말하길 죽은 그 사람이 발견되고 죽고 나서 되게 말이 많았는데 그 발견된 남자가요, 죽은 상태로 사후 경직이 돼서 발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 표정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표정에 뭔가 누군가한테 머리를 잔뜩 뜯긴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 아저씨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 아저씨 엄마가 이거 내 아들 술 먹고 죽은 거 아니다, 이거 누가 죽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경찰서 엄청 들락날락거렸대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선해서 저 사람 저렇게 죽일 사람 없다. 저거 지 때문에 죽은 아내가 저 복수한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곤 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야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마 제가 그날 밤에 봤던 그 풍경이 분명히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직접 겪었던 이야기고요.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책 붙잡고 공부하는 거랑은 거리가 완전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고에 진학해서 직업반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취업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연계로 어느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배우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때 다니던 공장이 원래 살던 곳이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당시 직장 근처로 원룸을 하나 구하게 됐어요. 이제 막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직장 일을 하기 시작한 건데 제가 뭐 보증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너가 군대 다녀와서부터는 네 돈으로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월세를 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일찍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했고 회사 일을, 공장 일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다니셨고 자취하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자취하면은 그 자취방이 친구들이나 동기의 아지트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자취방은 원래 살던 동네도 아닌데다가 딱히 제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라서 누가 찾아올 일도 없었고요. 혼자서 1집 반복이라서 뭐 같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동네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대학생들 1년 마치고 보통 다 한참 군대 가잖아요. 딱 그 시즌이었어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직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무렵 언젠가에 한번 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동창들이 제 자취방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자취방 빼기 코앞이었고 저도 입대를 한 2주 정도 남겨둔 날이었어요. 굉장히 쌀쌀한 겨울날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제 자취방에서 마지막을 불태우기로 했는데 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자취방까지 놀러 와줬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놀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한참 혈기왕성한 딱 20살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친구들과 이제 술 마시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렇게 자취방에서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었는데 그렇게 놀다 보면 담배 생각나잖아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만 그래서 애들이 담배를 제 자취방에서는 못 피게 했어요. 그래서 필 거면 나가서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친구 한 명이 옥상에 가보자 하는 거예요. 당시 저 포함해서 총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옥상이라는 곳을 처음 올라가 봤어요. 거기 1년간 살면서 그 처음으로 저녁이 돼가지고 옥상 문을 열었는데 밤이라서 그 주변이 캄캄했거든요. 더군다나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일찍 지잖아요. 옥상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어느 세대 건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빨래 건조대가 있었는데 되게 낡아 보였어요. 어두웠지만 딱 낡은 게 티가 났고 옥상이 이렇게 건물처럼 네모나잖아요. 근데 저 멀리 정면 우측 끝에 모서리에 플라스틱으로 된 썬베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저희를 등지고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저희는 되게 철이 없던 막 혈기왕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먹다가 담배 피다가 먹다가 담배 피다가 한다고 옥상을 연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주변 이웃들한테는 굉장히 좀 민폐고 죄송하지만 그때 저희가 좀 시끄럽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타지에서 직장일 하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되게 들떠 있었고 또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군대 가기 전이니까 남들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거의 자기 직전이었어요. 애들 자려고 다 씻고 이제 눕기 직전인 아주 늦은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 친구 한 놈이 이제 막담 한 대 펴야 되겠다면서 옥상 갔다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이제 그 친구가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원래 담배 한 대를 피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태우면 다 탄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가 일찍 문을 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궁시렁궁시렁 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궁시렁대?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야기하기를
아까 전에 그 옥상에 선베드에 누워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금도 누워있는데 거리는 좀 있었으니까. 근데 친구는 올라가서 옥상 문 바로 옆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선베드에 있던 사람이 담배 냄새 나니까 담배 피려면 1층 가서 피우라고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더래요.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좀 시끄러웠던 거를 나름대로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터라 얘가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담배 몇 번 빨고 그냥 내려왔대요. 그렇게 친구들과 다 같이 누워가지고 다시 잠에 들었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늦은 오후쯤에 저희가 다 같이 잠에서 일어나서 전날에 술을 하도 많이 먹었다 보니까 다 같이 해장을 하자고 이제 배달로 짬뽕을 다 같이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짬뽕을 먹고 난 뒤에 식후땡 하겠다고 또 다 같이 우르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담배를 안 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옥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옥상 문이 그 외부에서 잠그는 자물쇠 같은 걸로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추측일 뿐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때문에 밤새 시끄럽다고 약간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옥상 문 잠궈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옥상 문이 잠겨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에는 담배를 필 때마다 애들이 다 1층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옥상은 뭐 마지막 날까지 끝끝내 잠겨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일요일까지 다 재밌게 놀고 그 이어지는 한 주 동안 저는 제 자취방을 정리하고 회사 사람들이랑도 다 이렇게 인사를 좋게 마무리를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본가에 있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죠. 저는 2월 군번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한참 쌀쌀한 정말 추운 피크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가서 저는 무사히 병장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디선가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얼마 뒤에 마치 이쯤 되면 내가 나왔을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듯이 전에 일하던 회사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의 용건은 역시나 너 다시 와서 일할 생각 있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네가 회사 올 때는 우리가 숙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길래 솔깃했죠. 왜냐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자취방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던 터라 반값 굳겠네 하는 그런 솔깃함이 있었죠. 그래서 전화상으로 바로 결정은 내릴 수 없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군대는 잘 다녀왔고 회사는 어떻고 이런 사적인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집에 대한 그런 주제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장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 야, 너 저번에 저기 어디 원룸 살았었지? 이렇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월 달에 그 입대하느라고 거기 2월 달까지 살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맞다. 코비야, 너 이거 모르지? 네? 어떤 거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너 군대 입대하자마자 3월? 한 봄쯤 돼가지고 너 살던 건물 옥상에서 시신 나왔어. 시체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막 제대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전혀 감도 못 잡고 네? 시신이요? 왜요? 뭔데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건물 옥상에서 겨울 내내 얼어 죽은 시신이 그 나중에 봄 돼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하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그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들 거기서 시신이 나왔다고 동네에서 한번 시끌벅적 하니까 전에서 듣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는 군 생활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때 일을 올리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다 제 추측이고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날 저랑 제 친구들이 옥상에서 선베드 위에서 봤던 그 사람이 설마? 그런데? 그렇다기엔 친구가 분명히 담배 피러 올라갔다가 잔소리 듣고 내려서 막 궁시렁거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죽은 자가 말했을 리는 없고요. 분명히. 그죠? 다만 또 이상한 점은 그 추운 겨울 날씨에 1월달이잖아요. 뭐 12월 말 1월 이때인데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도 없이 거기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그 추운 날씨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나중에 그날 같이 놀았던, 그날 담배 핀다고 홀로 옥상에 올라갔던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얘가 화들짝 놀래면서 아니다. 그때 그 사람 분명히 살아있었다. 나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막 1층 가서 피라고 했던 그 잔소리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다고. 야, 그럼 너가 느낄 때 그 사람 좀 미심쩍은, 좀 수상쩍은 점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사람 목소리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선베드에 가만히 누워서 자기 쳐다도 안 보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까요? 저희가 옥상에서 봤던 그 선베드 위에 그 사람은 도대체 진짜 뭐였을까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참 말이 안 되는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이 잠겨서 그 사람이 갇혔다? 그 건물 3층짜리였거든요? 만약에 거기 갇혔으면 뭐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고 막 위에서 대차게 소리를 질렀으면 누구라도 들었을 수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얼어 죽기 직전에 마주친 건지 아니면 담배 피러 갔던 친구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온 건지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미스테리예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저희 친형한테 직접 들은 실제 이야기거든요. 저는 집안의 늦둥이에요. 그래서 형이랑은 제가 나이 차이가 9살이 나고요. 제가 초등학생이고 형이 고등학교 때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진 15년 정도 된, 그 정도 된 이야기인데 형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귀신 보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릴 때 그 귀신 본다는 형 있죠? 그 형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저희 집 놀러 왔을 때. 근데 그때는 그냥 뭐 형이 나중에 지나가는 얘기로 이 형 귀신 볼 줄 알아? 뭐 요 정도였지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나중에 가서 다 들은 얘기고요.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형이 그 귀신 보는 친구랑 사이가 좋았던 이유가 그 친구가 귀신 본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오직 학교에서 형뿐이었대요. 전교를 통틀어서 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눈치채게 된 썰이 진짜 소름 돋거든요. 지금부터 형이 얘기해준 그대로 얘기합니다. 형이 말하기를 그 귀신 보는 형이랑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진 1년 정도 같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이랑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괜히 막 이유도 없이 이야기하다 말고 눈동자 시선이 막 다른 데로 갈 때가 있대요. 잠깐씩.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습관인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은 그 형의 눈동자가 집중해야 할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것처럼 잠깐이지만 막 눈동자가 뭔가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야, 너 뭐 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시 눈동자 제자리에 갖다 두고는 아니 뭐 저거 때문에 뭐 이거 때문에 이러면서 둘러댔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학교 야자 시간이었대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그날 교실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대요. 야자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 귀신 본다는 형이 그 책상 자리가 바로 형 뒷자리였대요. 근데 그때 이제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없을 때라서 형이 몸을 뒤쪽으로 돌려가지고 막 친구랑 잡담을 하고 있었대요. 공부 안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형은 뒤돌아 있고 그 형은 이제 앞쪽을 보고 있었던 찰나였죠. 형이랑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형이 교실 문 쪽이랑 칠판 있죠. 칠판 쪽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쓱 굴리더래요. 그래서 형이랑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눈동자를 그렇게 굴리니까 형은 뒤돌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맞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았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교실 문 쪽에도 칠판 쪽에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 뭐야? 아이 담탱이 온 줄 알았네 이랬더니 그 형이 야 앞에 봐 담탱이 왔잖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형이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제대로 몸을 돌려보니까
아니 교실에는 눈을 씻고 봐도 담임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랬대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했더니 그제서야 그 형이 뭔가 뜨끔했는지 이러면서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형이 귀신 보는 사람일지라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혼을 잘못 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왜냐하면은 그 야자 감독하던 형네반 담임선생님이 교직원 화장실에서 뇌질환인데 뭐 질환명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때문에 쓰러졌는데 이제 뒤늦게 돌아가신 게 발견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형네 반도 그리고 그 학교도 엄청나게 떠들썩했대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형은 그때 느꼈대요. 그 뒷자리에 있던 형이 얘 귀신 보는구나. 얘 뭔가 보면 안 될 걸 보는 애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떠봤대요. 야, 너 가끔씩 이유 없이 눈동자 굴리고 하는 거, 너 귀신 보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막 잡아뗐대요. 나 절대 귀신 보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야, 너 우리 담임선생님 죽은 날 너가 죽지도 않은 담임선생님을 잘못 봤을 리는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 이제 슬쩍 이야기하더래요. 야, 맞아. 사실 귀신 보는데 나 뭐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형이 그 친구가 귀신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어떤 큰 사건이었고 여기까지는 약간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본론인데요. 때는 형이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 그런데 그때는 그 귀신 보는 형이랑 연락이 끊긴 상태가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동네에서 만나서 놀고 뭐 그럴 때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여름방학 때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그 귀신 보는 형한테 쫄랐대요. 야, 우리 흉가 체험 한 번만 가보자 하고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뭐 애들이 놀고 아니면 뭐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니까 뭔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여름이니까 뭐 남양 특집도 많고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흉가 체험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마침 또 귀신 보는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야, 한 번만 같이 가보자 하고 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가기로 했던 형들이 있었대요. 우리 형이랑 그리고 그 귀신 보는 형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형 친구들 2명 해가지고 4명이 멤버였는데 어느 흉가를 가야 될까 막 그런 걸 좀 알아보다가 다음 카페였나 뭐 네이버 카페였는지 뭐 하여간 카페를 가입해가지고 막 뒤졌대요. 흉가 카페에 가입해서 게시글도 쓰고 막 흉가 위치도 알아본다고 막 그렇게 가입을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뒤져보고 했나봐요. 그러다가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어느 지방의 한 곳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어떤 폐가에 대해서 거기에 정확한 사연은 모른 채 오래 버려진 집이라는 정도만 알고서 거기를 체험을 갔대요. 그렇게 해질 무렵쯤이었대요. 그 폐가가요. 시골 어느 지방에 뭐 내과였나 천 근처에 있는 한 폐가였는데 그래서 이 물길 따라가면 우리가 알아봤던 그 폐가가 나오겠구나 하고 그 물길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후레쉬를 챙겨 들고 물길을 쭉 거슬러 올라가던 중에 이제 어느덧 해는 이제 또 뉘엿뉘엿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 물길 따라 저 멀리 폐가로 보이는 어느 집이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당시 같이 놀던 형들은 그 귀신 본다는 형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야, 여기엔 귀신 있냐? 야, 저긴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폐가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니 뭐 딱히 모르겠는데 뭐 잘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뭐 폐가나 흉가 쪽 가면은 좀 다를까? 뭐 진짜로 귀신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쭉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그 귀신 보는 형이 그 폐가를 한 20여 미터 앞두고 딱 멈춰서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형들이 야, 뭐야? 너 뭐 보여?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아니 저기 건물 쪽에서 뭐가 안 보이는데 저기 개울 중간에 뭐가 서 있는데? 이러더래요. 그러자 뭐 영안이 있는 형이야 뭐 그런 게 보일 수 있는데 다른 형들은 뭐 아무것도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저기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형들은 그냥 막
막무가내로 들고 있던 후레쉬로 막 그 개울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명이 그렇게 후레쉬로 개울 쪽을 딱 비췄고, 그러자 그 귀신 본다는 친구가 이러더래요. 야, 개소름 돋는다, 가자. 이러면서 폐가를 코앞에 두고 그렇게 빠꾸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형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희 형은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그 형을 따라 나섰대요. 예, 폐가까지 안 가고 따라서 빠꾸를 했대요. 근데 나머지 두 친구 있죠. 이 형들은 따라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도 빨리 와, 야,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크크거리면서 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구경 좀 하다 갈게,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폐가 쪽으로 향하더래요. 그래서 폐가랑 한 40-5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멀리서 지켜봤대요. 나머지 두 친구는 저쪽에서 폐가에서 후레쉬 들고 뒤적뒤적거리고 하는 게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쟤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형은 그 귀신 보는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뭐야? 너 저기서 물귀신 같은 거 봤어?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그 귀신 보는 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잘 모르겠어. 나 저게 물귀신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귀신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시선만 우리 쪽을 향했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게 우리를 막 해하려고 하나? 막 이런 거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애들이 지금 저기 폐가를 구경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게 막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 보면은 일단 애들 올라오자마자 빨리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 빨리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형이 물었대요. 아니, 물귀신이면 물귀신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뭐 헷갈릴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형이 그게 왜 물귀신인지 뭔지 헷갈렸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분명히 귀신이 물에 다리를 담그고 서 있거든? 근데 온몸이 화상을 입고 새까맣게 타버려 있어. 이게 뭘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물귀신이 뭐 물에 퉁퉁 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온몸이 화상 입은 것처럼 새까맣게 타 있는 사람이 그 물 중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추측을 했대요. 아니, 설마 저 폐가의 주인이 집에 불이 나서 살려고 물에 뛰어들어서 뭐 죽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이제 멀리서 봐도 폐가가 막 불타 있는 흔적 같은 건 없어 보였대요. 아무튼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을 하다가 이제 그 폐가를 다 충분히 둘러봤는지 다 둘러본 나머지 두 명의 친구가 이제 형이랑 귀신 보는 형 쪽으로 왔대요. 그렇게 이제 왔던 길을 다시 같이 되돌아가는데 이미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폐가를 둘러보고 온 형들이 그 근처의 물가 그리고 집 뭐 여기저기를 사진을 구석구석 찍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폐가에서 집까지는 무사히 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 진짜 형이 개소름 돋는 일이 있었대요. 뭐였냐면은 그 본인들이 흉가 알아본다고 막 가입했던 카페 있죠. 그 흉가 카페에 게시판이 있었대요. 사진 올리는 곳, 뭔가 후기 인증 같은 것처럼. 근데 같이 갔던 형이 거기를 막 사진을 찍었던 형이 찍었던 사진을 여기저기 막 올렸나 봐요. 거기다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녀왔다 그런 묘사는 안 쓰고 뭐 그냥 담력 체험 인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만 쭉 나열해서 올렸대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대요. 그 댓글 달린 거 보고 기겁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은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무속인인지 아니면은 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하나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그 물가에서 찍은 사진을 딱 지목을 하면서 아니, 저기 몇 번째 사진 보니까 물가 찍은 사진 있는데 분신자살한 걸로 보이는 사람이 물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그 물가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더래요. 아무 설명도 없는 그 사진에. 그거 보고 형이랑 같이 갔던 그 형이랑 형 일동들 완전 다 경악하고 그 귀신을 본다는 형 있죠. 그 형은 이미 그 귀신의 정체를 봤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은 분신자살 같은 거 시도했던 그런 귀신인가 보구나 하면서 우리들 아무 일 없었던 게 진짜 다행인 것 같다고 그러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귀신 보는 형이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는 형도 잘 모른대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귀신 같은 걸 보고 사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동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되게 무서웠거든요. 요즘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포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신기한 정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되게 친해진 녀석이 한 놈 있어요. 만약에 중학교 때 만났다면 진짜 둘도 없는 불알 친구가 되었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가 좀 버거운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다가 얘가 말하기로 저한테 본인이 중학교 때 신문에도 날 정도로 되게 큰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은 뒤로 가위 눌림도 있고 헛것들이 종종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뭐 그런 거, 호러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라면은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엄청 좋아했을 때라서 얘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친구가 어떤 게 보이고 어떤 에피소드를 가졌는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질 수가 있었는데, 이건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때는 바야흐로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그 친구놈의 아버지가 객지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집에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오실 때마다 친구놈을 데리고 밤낚시를 자주 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놈은 좀 귀찮고 짜증이 났어요. 맨날 밤늦게 아빠한테 낚시 끌려다니고 했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또 낚시터에 그렇게 끌려가고 나면은 뭐 밤에 찬 공기 맡으면서 거기서 끓여 먹는 라면 맛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라면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아빠를. 그러다가 어느 한 여름밤에 친구는 아버지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낚시를 갔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랑 평소에 가던 그런 익숙한 낚시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은 생전 처음 듣는 산으로 차를 몰아가시더니 조그만 강가에서 낚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랑 친구 단 둘이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분도 같이 세 분이 가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알고들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밤중에 산은 한여름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조금 쌀쌀함을 떠나서 약간 춥기까지 했대요. 친구도 다년간 낚시를 해왔고 이제 따라다닌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미리 바람막이를 챙겨갔대요. 그래서 그 바람막이를 입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처음 그 장소를 데려갈 때 했던 말이 여기 명당이니까 기대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입질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명당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로 입질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입질이 오더래요. 던져놓으면 계속 토토토톡 물고 막 낚싯대 당기고. 근데 이상했던 건 입질은 그렇게 수도 없이 오는데 건져보면 미끼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물지 않은 채로 낚싯대만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입질조차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낚시하는 거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낚시를 했겠지만 그놈의 입질이 뭔지 아버지와 친구는 오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야, 여기에 왕초가 있나 보다. 왕초 같은 애들은 사람 갖고 놀 줄 안다. 내 기필코 이놈 잡아버리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주구장창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준비해왔던 랜턴 없이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어둠이 깔렸다고 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 말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랑 같이 갔던 친구분 있죠. 두 분이 갑자기 슬슬 짐을 정리하더래요. 평소라면 아직 한참 낚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랫동안 밤새도록 낚시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짐을 정리하시니까 친구가 물었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입질은 계속 오는데 손맛 한번 못 느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아이,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냥 오기로 앉아 있었는데 그냥 정리하고 일어나자, 이러면서 짐을 이어서 정리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에 짐을 싣는 도중에 계속 이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는 이제 남은 짐을 마저 싣고서 아버지 차의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두 대로 움직였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먼저 빠져나가시고 친구 아버지는 뒤따라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늦은 시간에다가
계속되는 그 지루함 때문인지 피곤해 절어있던 친구놈은 조수석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뭔가 계속 컥컥거리는 남자의 신음소리 비슷한 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르륵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식은땀을 잔뜩 흘리면서 운전 초보 아주머니들 운전하는 그 포즈 알죠? 이렇게 핸들 잡고 운전석 바짝 붙어가지고 운전하는 거. 아버지가 완전 클락션이 배에 닿을 만큼 바짝 당겨 앉아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뭔가 편찮은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아버지의 대답은 좀 엉뚱했다고 해요. 친구 이름을 지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훈아, 너도 저거 보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친구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으로 이렇게 눈을 돌렸대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출발하신 그 친구분의 차 있죠? 그 차 트렁크에 뭔가가 딱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거 사람 아니냐? 맞아요. 분명히 그 트렁크에 매달려 있던 건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트렁크에 매달려 있는 사람 때문인지 그 아버지 친구분의 차가 막 이쪽 저쪽 부딪힐 듯 말 듯 막 불안전하게 움직이더래요, 차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클락션을 울렸대요. 빵 빵 빵 하면서. 근데 상향등 켜고 막 클락션을 울려대도 좀처럼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능선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큰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악셀을 세게 당겨가지고 그 앞에 가고 있던 아버지 친구분의 차를 들이받으셨대요. 그때 친구네 아버지도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그 엑셀 밟는 힘을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세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도 그렇게 받고 나서 이마로 클락션을 누르고 있었대요. 빵 하면서. 그런데 그때였대요. 친구가 진짜 이것만큼은 살면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그 친구분의 차를 들이박으셨을 때 트렁크에 매달려 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뚝 하고 떨어지더니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산으로 뛰어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이 뛸 수 있는 속도가 아닌 속도로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걸 보고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저거 사람 아니다 하고요. 아무튼 클락션에 머리를 부딪힌 아버지께서 일어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앞에 있던 차에서 친구분이 나오신 거예요. 앞차와 뒷차가 부딪혔으니까 앞차도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 차에서 친구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친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낚시터에서 벗어나서 얼마 안 된 시점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셨대요. 자기가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여기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다고 합니다. 차를 들이받은 건 친구의 아버지였지만 그분의 표정은 마치 자기가 기억이 없는 틈에 뭔가 실수로 사고를 낸 줄 알 정도로 그 상황 파악을 못 하셨대요. 아버지는 그 친구분한테 야, 네 트렁크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는 차마 말을 못 하시고 그냥 내가 부주의로 접촉이 난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 그냥 수리비 청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고 그 차가 앞범퍼가 엄청 심하게 일그러졌고 친구분 트렁크도 굉장히 많이 망가졌대요. 그렇지만 이제 우선 사람이 안 다친 거에 위안을 삼으시고 서둘러 그 산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한번 큰 접촉이 있고 나니까 다들 정신은 멀쩡한 상태였죠. 잠은 다 깬 상태였는데 거길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한참을 달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산에서 작은 이제 마을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도로를 타고 내려오고 있던 중이었대요. 친구는 운전을 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상황이었는데 조수석 사이드미러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휙휙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친구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창밖에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아까 트렁크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산 위에서 산능성에서 아버지 차 쪽으로 미친 듯이 막 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더 빨리 밟으세요 이러면서 진짜 허겁지겁 거기를 빠져나온 기억이 있다고 해요.
친구로부터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오싹했던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요. 일단 들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기만을 고대하던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 주무실 때 몰래 컴퓨터 하거나 몰래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중학교 때 약간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 주무시고 나면은 나가서 막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무시겠다고 큰 방에 불을 끄고 나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몰래 막 현관을 나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밖에 나가보면은 저 같은 놈들이 또 두세 놈이 있거든요. 그렇게 밤 11시쯤 탈출을 해서 애들을 만나게 되는데 맨 보던 놈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나가보면. 아무튼 저는 시골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경비실 미끄럼틀? 이게 미끄럼틀은 아닌데 시멘트로 된 그 경비실에 있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건데, 그런데 그날 있잖아요. 그 경비실 미끄럼틀 같은 그 구조물에 어떤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서 그 한가운데 앉아있더라고요. 쭈그리고. 그것도 밤 11시가 넘어서. 저는 태어나서 어른이 그 구조물에 올라가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진짜 어릴 때나 거기 올라가서 막 뛰놀고 그랬지.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뭐 혹시나 누구 아는 사람인가 하고요. 그래서 쭈뼛쭈뼛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같이 밤중에 나온 친구들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2명이 더 있었다 했잖아요. 그 아저씨를 보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희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이 막 이동을 했어요. 뭔가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 한 놈이 저한테 바로 그러는 거예요. 와, 씨발, 왜 표정이 없냐? 야, 너도 봤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엄청 소름이 돋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단순히 무표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저렇게 생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창백하고 표정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눈 마주치고 막 겁나 튀었습니다. 진짜. 아무튼 거기가 나와버리고 자시고 저희 동네지만 무서워가지고 막 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진정한 뒤에 그냥 어쨌든 놀러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갈 길 갔죠. 그런데 진짜 더 소름 돋는 건 그로부터 한 2시간쯤 뒤였습니다. 방금 그 아저씨를 봤던 건 저랑 친구 2명에서 총 3명이었고 원래 2명을 더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친구를 만나기로 한 접선 장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도 그 막 닭살 돋는 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이랑 분석을 해봤죠. 우리끼리. 다른 친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야, 표정을 떠나서 이 시간에 어른이 거길 왜 올라가 있는 거냐? 그것도 한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거 귀신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봐도 그거 사람 표정 아니더라. 와, 씨발 드디어 귀신이라는 걸 봐버리는구나.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쫄기는 야 그냥 술 취한 아저씨겠지. 그래서 뭐 이런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를 했죠. 아니 미친, 니 봤잖아. 우리가 쳐다볼 때도 눈도 안 마주치고 정면만 보고 있었잖아. 그리고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 시간에 거길 혼자 왜 올라가 있어. 이건 진짜다 진짜.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그럼 다시 가보자. 그럴까? 가보자. 얘네들 되게 호기롭게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되돌아가는 길이 솔직히 무서웠어요. 암만 생각해도 난 그게 귀신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나 없나만 보고 오자라고 말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시 그 경비실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좀 뒤숭숭하긴 했지만 그냥 술 취한 아저씨였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른 친구놈들을 만나기로 한 곳에 갔는데 그때 그 2놈이 뭐 집에 있는 아버지 거 텍트라고 하는 그 당시 스쿠터랑 무슨 88 오토바이 2대를 몰래 타고 왔어요. 중학생 놈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들이 맨날 자전거 페달만 굴리다가 몰래 가져온 오토바이를 타니까 신세계죠. 땡기면 쭉 나가니까.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정신없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거의 뭐 집에서 한 20km 정도 더 떨어진 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리면서 야,
기름 완전 앵꼬나게 생겼다, 좆됐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한 100m도 못 가가지고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팔팔 타고 가던 놈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저희가 오토바이가 멈춰가지고 막 부르는데 그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가 지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서 애들이 되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걔네들도 이제 오토바이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곤란했죠. 왜냐면 시골이라 차도 안 지나가지, 어두컴컴하지, 가로등도 아예 없지. 집에서 거리는 한참 멀지. 집까지 걸어가려면 거의 한 2-3시간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서로 좋댔다 하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좀 잡아보고 싶었는데 차가 있어야 잡죠. 진심 시골 변두리는 새벽에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진짜 차 다니는 거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오토바이 2대를 나란히 세워놓고 저희끼리 야간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15분쯤 걸었나? 저 멀리서 웬 갤로퍼 한 대가 막 후광을 뿜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뭐 갤로퍼가 포르쉐로 보였죠. 저희가 그때 어린 나이에 집을 몰래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걸어서 집을 들어가면 거의 뭐 아침 다 돼서 들어갈 텐데 아버지 어머니 다 깨어있을 시간인데 만약에 몰래 나온 걸 걸리면 이제 집 밖에 몰래 나오는 건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히치하이킹 할 때는 이렇게 차선 밖에서 손을 흔들잖아요. 근데 저희 친구들 다 같이 도로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막 제발 좀 태워달라고, 무조건 태워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분께서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아저씨 혼자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다 라고 말하니까 흔쾌히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이 아저씨가 저희를 태워주고 나서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고 운전하고 가면은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밤에 나왔냐 뭐 라든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런 뭐 가벼운 얘기도 할 법한데 진짜 말을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뭐 우리끼리 하는 말 듣고 약간의 미소만 짓는 정도? 진짜 우리가 무안할 정도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읍내에 다 들어왔을 때쯤에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저씨는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밤낚시하고 집에 가려고 차에 올라탔거든? 근데 왜 모르는 남자가 내 차에 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이야. 저랑 친구 일동 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요?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왜냐면은 보조석에 저 타있지, 뒷좌석에 친구들 빼곡히 타있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뒤에 트렁크에 있잖아. 와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룸미러를 올려다 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트렁크에서 사람이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저도 거기 트렁크에 사람이 있을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당연히 그 갤로퍼 안에는 우리랑 그 아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게 한참 동안 그 트렁크 아래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왜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는 건데 아무튼 순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근데 여튼 진짜 잠깐 동안 깜짝 놀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뒷좌석 2열에 앉아있던 저랑 같은 아파트 살던 다른 친구 한 놈이 갑자기 제 팔뚝, 저는 보조석이니까 앞에 있잖아요. 갑자기 제 팔뚝을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봤더니 얘가 표정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눈이랑 손짓으로 뒤에 뒤를 보라는 사인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뒤를 쓱 돌아봤어요, 그 트렁크 쪽을. 봤는데 저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자세히 보니까 그 트렁크에 앉아있던 남자가 아까 경비실에서 그 미끄럼틀 거기 앉아있던 그 남자인 거예요. 진짜 온몸에 막 닭살이 돋는데 막 말라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저씨 저희 그냥 여기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도로 한쪽에 내려달라 그랬어요. 이제 뒤늦게서 오토바이 갖고 온다고 늦게 만난 애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야, 왜
왜 여기서 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내리냐고. 근데 그 미끄럼틀 아저씨를 봤던 우리 셋이 막 그냥 무작정 내려버리니까 얘네들도 일단 따라 내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내리자고 했다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트렁크에 있는 사람이 100% 귀신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갤로퍼 운전자 아저씨가 밤낚시한 곳 있죠. 거기가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차로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비실 앞에서 남자를 봤던 건 대략 1시간 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그 사람이 낚시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확정을 짓게 된 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온 친구 한 놈이요. 그 갤로퍼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야, 저 갤로퍼 뒤에 트렁크에 있는 새끼 우리 계속 쳐다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는 차를 보니까 그 트렁크 옆 유리로 차가 가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저는 그때 봤던 얼굴이랑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친구놈들이랑 술 마실 때 이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그 갤로퍼 주인도 그 사람도 아마 귀신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 아주 오싹하거나 아주 막 심장을 저릿하게 할 그 정도의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기한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 다 LG U+, KT 그런 어떤 통신사 인터넷들 많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시절은 하이텔, 뭐 나우누리 이런 PC통신 한참 할 때 전화선 연결해서 인터넷하고 막 그러던 되게 옛날 얘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인터넷을 조금씩 만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가는 동호회에 어느 날 귀신과 관련한 글을 한 회원이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그 글을 업로드한 바로 전날 지하실에 짐 정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처녀 귀신이 우뚝 서 있는 걸 봤대요. 지하실에서 자기 집 단독주택인데. 근데 그 순간 너무 멍해져가지고 발이 꼼짝없이 묶여 있었대요. 그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글쓴이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글쓴이 본인 입에서 자기 목소리가 아닌 아주 굵은 목소리로 썩저리 꺼지지 못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고 깔깔 웃던 귀신이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기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당시 그 PC통신에도 게시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막 답글 같은 걸 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에 어떤 다른 회원이 이 사연을 올린 사람한테 그 집에 있는 거 뭔가 지방령 같은 느낌인데 이거 계속 놔두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한번 거기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디 사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글을 남겼나 봐요. 그런데 그 원글을 올렸던 회원이 그 답글 단 사람을 그냥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글은 약간 기억에서 지워지듯 좀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자기 집에 귀신이 있다고 글 썼던 사람이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전에 그 답글 달았던 집에 지방령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답글을 썼던 사람한테 알림이가 왔대요. 본인한테 쪽지 같은 거. 알림이 쪽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가 어디 근처를 지나다가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기운이 있어서 좀 쫓아가 봤는데 노량진 근처 모 시장에서 내가 그 지방령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쪽지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냥 뭐야 이 사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질척거려 하고 넘기려고 하던 찰나에 좀 쎄하더래요. 보니까 그 원글 올린 사람이 그분이 사시는 곳이 노량진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한 그 지방령을 잡았다고 쪽지를 보낸 사람이 시장골목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글 쓴 사람이 본인 집이 그 시장골목 안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런 쪽지를 받았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포럼에서는 퇴마사 등장했다고 완전 막 난리였어요. 떠들썩하고. 근데 더군다나 요즘이랑 인터넷 환경이 달라서요.
그때는 PC통신이 아이디하고 이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뭐 IP 아니면 뭐 주소나 지역 같은 건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뭐 포럼이 서울 포럼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글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요즘이야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글 봤던 모든 사람들, 회원들이나 글 썼던 사람들 엄청 섬뜩했던 기억이 있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당시 PC통신 하느라 전화비가 한 15만 원이 나와서 집에서 두들겨 맞고 쫓겨날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20년 전쯤이에요. 그 당시 살던 집에서 3년 좀 못되게 살았는데, 유독 그 집에서 살면서 가위를 안 눌린 날이 몇 번 없을 정도로 진짜 뭐 하루 건너 하루 그렇게 가위를 좀 많이 눌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위만 좀 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것도 보고 제법 많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형이 저보다 5살이 많아요. 당시에 고시 공부한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지내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집에 와서 몸 보양식 같은 거 먹고 옷도 챙겨가고 그렇게 고시 생활을 했어요, 저희 형이. 그런데 어느 하루였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 형이 오랜만에 집에 들린 날이었어요. 그날은 형이랑 제가 같이 자고 있었어요. 뭐 방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날 덥고 할 때는 거실에서 가족들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형이랑 같이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참 자다가 제 등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 때 똑바로 누워서 못 자고 이렇게 몸을 옆으로 뉘어서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옆으로 한참 자던 중에 등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떤 소리였냐면, 옛날에 심은하 나왔던 공포 드라마 M 아세요? 막 눈 초록색으로 변하는 귀신 나오고 하는 그런 공포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나오는 귀신의 목소리가 남자랑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중첩되게 나오는 막 목소리잖아요. 제가 들은 목소리는 되게 완전 중성적인 목소리였거든요. 중성적인데 여성의 목소리에 가까운 소리였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나 못 간다. 내 자식 내놓고 가라. 막 이런 소리였어요.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등골에 소름이 확 돋았다가, 이게 내가 지금 잠에서 덜 깨서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뭐 TV에서 나는 소린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신을 말짱히 차렸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나는데, 분명히 형을 등지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형이 자고 있는 쪽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잠에서 깼는데도.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약간 긴장 모드가 돼가지고 천천히 이제 몸을 뒤로 돌렸어요, 형이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중성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몸을 돌리니까 아무것도 없고 형만 그냥 조용히 자고 있더라고요, 형이. 뭐지? 잘못 들었나 하면서 긴장을 쓱 푸는데, 형은 제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의 입 쪽에서 입술 한번 떼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 못 간다. 내 아들 내놔라. 하는 그 중성적인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형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게 뭐 귀신의 모습이나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이니까 제가 이제 슬쩍 팔을 뻗어가지고 형을 막 콕콕 찔렀어요. 형! 이런 손가락 콕콕 찔렀는데, 그때 형이 이제 몸을 잠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고쳐 누워가지고 자더라고요.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저는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그 기억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해 뜰 때까지 못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았는데, 형이 그 고시생이니까 자기 볼일 보고서 이제 새벽에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형 공부한다고 이제 거하게 밥을 한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까지 날밤을 깠지 이제 막 잠이 들려는 찰나인데, 그 밥상에 차려진 고기 먹겠다고 이제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기 시작하는 찰나에 형이 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고 있을 때 꿨던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 이야기하기를 나 어제 또 가위 눌렸다 여기서.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내가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어떤 하얀 소복 입은 백발의 여자가 발목을 딱 붙잡더니 물로 막 잡아당기고 끌고 가면서 지 자식 내놓으라고, 내 자식 내놓으라고, 너 못 간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못 가게 형을. 그러면서 물속으로 점점 끌려 들어가다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려는 바로 그 찰나에 그게 확 사라졌대요. 형이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나는 현실에서 잠에 깨서 들은 거예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저는 현실에서 그대로 들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얘가 굿까지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서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2012년도 이야기입니다. 저랑 대학 동기였던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집이 잘 살고 그런 막 수저가 좋은 애는 아니었는데 유전자가 미친 애였습니다. 외모가 상당히 준수한 친구였는데 이건 좀 비밀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차리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얘가 과거에 잠깐 인터넷 방송 BJ 활동도 했던 애예요. 아무튼 대학 다닐 때부터 인기가 꽤 있어가지고 여자 고민은 없었던 애예요. 그런데 얘를 좋다고 하는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다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걸 얘도 알아요. 얼빠라는 걸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대체로 막 무겁게 연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거 다 아시죠? 아무튼 그러다가 얘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자주 가는 미용실이 하나 생겼거든요. 헤어샵이. 그 헤어샵 직원이랑 얘가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 미용실 가기도 했었고 그 여자애가 어떻게 생긴지도 다 봤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헤어샵 다 다니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좀 번화가에 있는 헤어샵 가면 직원인 여자분들 되게 세련됐잖아요. 도도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제가 처음 봤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 여자애가 제 친구한테 완전히 막 올인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간쓸게 다 퍼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애하는 여자애더라고요. 저는 그 A 친구랑 자주 뭐 여자 이야기도 하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연애의 흐름은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연애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좋죠. 너무 좋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여자애는요, 얼굴만 보고 그저 연애적인 재미만 추구하던 애들이랑 다르게 뭐 이런저런 미래도 그려보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진취적인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제 친구도. 하지만 이런 연애 방식이 제 친구한테는 꼭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좀 도구로 작용을 한 거였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무거운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지 대부분 좀 가볍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여자애들 막 휘두르면서 연애를 해왔던 애라서 그런지 뭔가 이 진지하게 여자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여자 측에서 점점 막 기대치도 높여가면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삐질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권태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애 막판에는 거의 뭐 감정 없는 연애를 하다가 그 권태로움을 참지 못해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별 통보를 하자 진짜 여자애가 야, 부모가 죽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더하면 더하다 싶을 정도로 울고불고 막 찾아와서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자기는 그만 만나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붙잡는다면서 통화 녹음된 걸 들려줬거든요. 근데 진짜 그 흐느껴 우는 여자의 목소리가 진짜 소름 돋는다고, 진짜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로 애절함 그 자체였거든요.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막 울어요. 진짜 막 한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은 소름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그렇게 거의 한두 달간 막 페인 모드로 찾아오고 매달리고 막 그렇게 밑바닥을 보여주고 하다가 한두 달 뒤쯤에 이제 그 여자애가 체념을 한 건지 더 이상 친구한테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친구도 드디어 얘가 정리된 것 같다면서 후련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만약 여자애가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냥 훅 떠났으면은 친구도 이렇게까지 올인하면서 연애를 했던 여자애는 처음 만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애가 또 없었는데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여자애가 막판에 보여준 그 매달리는 모습이 오히려 얘한테는 정을 더 빨리 떨어뜨리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애랑 연락이 끊어지고 나서는 되게 개운해했어요, 얘가. 그러다가 한 5개월쯤인가 지났을 거예요. 5,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얘가 헤어진 게 여름이었고 크리스마스 이후였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갑자기 소름 돋는 일이 있다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전 여친 관련된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서 야 뭔데? 전화로 얘기해봐 했더니 만나서 얘기해준다고 밥이나 한번 먹재요. 그래가지고 둘이 한번 만났거든요. 친구랑 저랑. 그렇게 딱 만나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야 뭔데? 너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서까지 얘기할 거야? 하면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일단 먼저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썸 타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랑 사귀게 됐고 크리스마스 날을 기점으로 이제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였네. 이 새끼 이거 자랑하려고 불렀네. 이러면서 이거 뭐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얘가 아니라고. 근데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진짜 내가 말해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표정을 싹 굳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썸녀랑 사귀기 전에 이제 썸 타는 과정에서 이상하리만치 자기 꿈에서 그 전 여친이 계속해서 나오더래요. 근데 꿈에서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보더니 그냥 피식 이렇게 웃고 사라지더랍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또 꿈을 꿀 때마다 나와가지고 피식 웃고 사라지고 피식 웃고 사라지고 이걸 반복을 하더래요. 그런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꿈을 자주 꾸는 친구가 아닌데 이게 얕게 잠에 들든 아니면 되게 딥하게 잠에 빠지든 계속해서 그 꿈에서 여자애가 나오더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꿈에서 나오니까 뭐지 싶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한 번은 꿈에서 말을 걸었대요.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식 웃고 사라지니까 뭐냐고, 너 뭐냐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꿈속의 전 여친이 한번 피식 웃더니 이러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러고는 쓱 사라지더래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고 나서도 좀 여운이 있더래요. 되게 찝찝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꿈은 꿈이니까 내 현실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금세 잊고서 다시 썸녀한테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 만나던 썸녀랑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겠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 1박 2일간의 모텔을 잡고 그날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서로 사귀자 이렇게 사귀는 관계가 되었나 봐요. 이제 새 여친이 생긴 거죠.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 이제 한 오후쯤 점심쯤 돼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모텔 문을 나서는데요. 모텔을 나와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서 마치 우연히 마주쳤다는 느낌이 아니라 멀리서 쳐다보면서 너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전 여친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래요. 그 골목에서. 근데 친구는 지금 사귄 여자친구랑 있지, 모텔 골목 앞이지. 그래가지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 전 여친이 갑자기 A커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막 외면하기도 그렇고 인사를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뭐야?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갈 길 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전 여친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냐면은 왜 매일 밤마다 봐놓고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러고는 쓱 지나가더래요. 간담이 서늘하더래요. 그때 진짜 얘가 나를 지금 스토킹한 건지 뭔지 맞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매일 밤마다 나랑 봤다고? 더 놀라운 건 친구가 지난 며칠 동안의 그 꿈을 의식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새 여친이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이러더래요. 저 여자 누구냐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된 마당에 숨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쟤 진짜 소름 돋는다면서. 쟤 나 5개월 전에 헤어진 전 여친이라고. 집착 엄청 심했던 애라고. 그리고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나 쟤 밤마다 만나고 그런 적 없다고. 쟤 혼자 하는 말이라고. 나 맨날 퇴근하고 와서 너랑 전화통화하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친구가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때 여친이 그러더래요. 오빠,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나 며칠 동안 모르는 여자가 자꾸 꿈에 나와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여자라고. 여친이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그 전 여친이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친구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둘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모텔이 있는 그 동네 지역에서 벗어나서 택시 타고 멀리 벗어났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충격적인 소식은 며칠 뒤였는데 친구 A의 전 여친이요. 자살했다는 소식을 그 미용실 동료로부터 듣게 됐대요.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죽은 게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걔네들이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자살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뭐 알고 지내던 그 미용실 동료로부터 얘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친구는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랑 사귀던 여자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어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 얘기였지 그게 자기한테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그 장례식장을 찾아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 일들이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혼자 막 삭히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여자친구한테 내 전 여친 자살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찜찜해하던 찰나에 갑자기 그날 새벽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울면서. 전화를 받아봤는데 여친이 이러더래요. 오빠, 나 코피가 안 맞아서 지금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오빠 전 여친이 꿈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나 죽일 거라고 자꾸 겁을 줘.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더래요.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와서. 그래서 너무 놀란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 같은 걸 좀 하고 너무너무 불길한 마음에 여친한테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대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도 이런 꿈을 꿨고 네가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나 너무 불안하다. 근데 심지어 나 오늘 오후에 걔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응급처치 이후에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구슬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애랑 같이 가서. 그렇게 구슬하고 나서 여친의 꿈에 나오거나 자기의 꿈에 나타난 적은 없는데 그 여친은요, 친구 A가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좋기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친구보다 한참 어린데 남들 같으면 평생 겪을 일도 없는 걸 그 연애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을 겪어버리고 나니까 나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여친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대요. 그 이후에는 친구가 연애를 하면서 다시는 뭐 전 여친이 꿈에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친구도 그 일을 겪은 트라우마 탓인지 한동안은 좀 연애를 무겁게 하려는 여자애들은 만나지 않았고 계속 가볍게 만날 여자들만 한동안 만나더라고요. 지금은 무사히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군 생활을 31사단에 포함된 격오지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희 주 업무가 해안을 감시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요. 저희가 담당하던 지역이 해남, 완도, 진도 이렇게가 저희 담당이었거든요. 원래 태어나길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이제 같은 곳에 살다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내 바다를 보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바다를 보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는데 갈수록 질리더라고요. 어쨌든 늘 군대가 그렇듯이 저희가 있던 부대도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는 그런 목격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레이더나 TOD 같은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바다만 보는 게 업무였는데 가끔씩 한 주에 2번 정도
무인기지를 가서 거기를 정비하고 거기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특히 저희가 격오지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가 저희 사단에 있는 무인기지들은 엄청나게 낡거나 아니면 폐쇄가 된 곳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기지는 그 근무를 하던 그 당시에서 기준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운영을 하던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충원되어야 되는 군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기지가 하나 둘 이제 폐쇄가 되기 시작했고 이 기지 역시 그런 이유로 폐쇄가 된 건 마찬가지였어요. 탄약고, 그리고 병영식당, 그리고 생활관이랑 상황실 전부 다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풀로 이렇게 막 완전히 덮여져 있어서 누가 봐도 딱 버려진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었어요. 당시 저는 2등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색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지 역시 제가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전을 하게 되면은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TBT라고 해가지고 해가 질 때 시작을 해서 해 뜰 때 이제 작전이 끝나거든요. 아무도 없는 기지에 작전 인원이랑 간부, 운전병 포함해서 한 8명 정도만 들어와 있으니까 고요하고 묘합니다. 근데 당시에 같이 투입되던 제 선임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였어요. 저 또한 그 선임 덕에 엘리트라고 불려가지고 군 생활을 되게 편하게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도 졸지도 않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뭐 괴담이라던가 뭐 그런 류의 이야기 말이죠. 항상 다른 무인기지를 가더라도 별로 다른 이야기는 잘 안 하다가 선임이 이 기지만 오면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여러 무인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여기서 귀신 목격담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이 없는 기지라도 제가 구조물들은 다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지다 보니까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말하는 그 오지가 완전 묘지터라는 거예요. 감시부대의 특성상 바다랑 인접한 산에 만들어 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뭐 무용고묘지 같은 거 신경 안 썼을 거잖아요. 아무튼 서울 토박이인 저는 여기서 되게 막 촌놈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저는 뺀질이답게 그런 귀신 이야기나 귀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선임이 아무리 뭐 귀신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한테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야기를 듣는데 유독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날이.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한 새벽 2시쯤에 하필 그 늦은 시간에 저는 이제 급동이 마려워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있는 선임한테 말을 하고 똥을 싸러 갔죠. 근데 폐쇄된 기지에 시설 같은 게 다 있다고 한들 폐쇄를 한 기지는 다 잠가놓거든요. 시설들을. 화장실은 초소를 지나서 이제 간이 초소로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기지가 다 잠겨 있으니까. 근데 그 간이 화장실은 기지 출입구 밖에다가 지어놨었고요. 쓰는 건 작전 인원밖에 쓰지 않다 보니까 기지 안에 만들 수도 없어서 그렇게 밖에 작게 간이 화장실을 둔 거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똥을 싸러 밖으로 나가야 했고요. 근데 원래 같으면 군대에서는 단독 행동 같은 거 잘 안 해서 사수랑 같이 다니는데 그날은 2명이 완전히 다 말년이라서 작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들 피곤한 상태라 저 혼자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 늦은 밤에 혼자 막 밤길을 걸으면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려고 딱 초소를 지나는데 문득 방금 그 엘리트라고 했던 선임 있죠. 그 선임이 해줬던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해줬던 이야기가. 그때 선임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야, 코비야, 너 경계 초소에 붙어있는 저 초록색 스티커 왜 붙어있는 줄 알아?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저걸 붙여놨을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한때 여기서 근무하던 인원들이 저 초소 창문 너머로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아예 상부에서 특정 부분에 테이프를 저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귀신을 안 보이게 한 거야. 그리고 나니까 귀신이 진짜로 안 보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지 소리는 계속 들렸다더라고. 근데 그 소리가 더욱 기괴해져 버려가지고 저기 지금 테이프 뗀 자국 보이지? 차라리 그냥 보면서 들으려는 사람도 생겼대.
그 귀신 소리가 워낙 기괴하게 막 들리다 보니까 아싸리 보이는 게 낫다 이러면서 그 초소에 붙여놨던 청테이프를 도로 뗐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초소를 지나가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괜히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평소에 겁도 없고 귀신도 안 믿는 제가 그 특유의 분위기에 엄청 놀랬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냅다 뛰었어요. 화장실까지. 훈련병 때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뛴 것 같은데 뭐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엄청 쫄았거든요. 무서워서. 아무튼 저는 간이 화장실로 도착을 해서 이제 똥을 쌌습니다. 볼일을 봤는데 아무래도 급한 불이 하나 꺼지고 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들고 있었던 그 무서웠던 감정이나 걱정도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천천히 이렇게 나뭇잎이나 차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복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고라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고라니나 멧돼지는 신경도 잘 안 쓰게 돼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하는 그 고라니 소리가 들리니까 딱히 신경은 안 쓰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고라니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선임이 얘기했던 이상한 소리 그 괴담도 저 고라니 소리 때문에 생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아침에 들었던 걸그룹 노래나 막 흥얼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운도 지질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딱 와중에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테이프가 떨어진 그 초소 있죠? 그게 딱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초소의 밖에 있었고 그 창문 너머로 이제 초소 안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거 뻥 아니고 진짜 실화입니다. 그 창문 너머로 초소 안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 어떤 여자가 입을 잔뜩 벌리고 고라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물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이 정확히 보인 것도 아니고 막 머리카락도 그렇게 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자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저를 정면으로 보면서 입을 잔뜩 벌리고 막 웃으면서 고라니 소리를 냈어요. 사람이 그 귀신이 저를 막 해치려고 달려든다던가 막 말을 거는 건 아니었는데 분명히 제 눈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순간 얼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벙쪄가지고 제 목소리에서는 그러니까 제 목에서는 이렇게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랑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누가 저를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번쩍 떠지면서 뭔가 꿈에서 깬 것 마냥 깼는데 저는 그 초소를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는 제 선임이 저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그 선임이 말하길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초소를 바라보면서 무슨 고라니 소리 내는 것 마냥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이러면서. 덕분에 폐쇄 기지에서 졸던 선임들 다 일어나가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저 혼났어요. 평소에 말 잘 듣고 얌전하던 애가 막 소리 지른다고 놀랐다는 거예요. 엄청. 그런데 선임들도 막무가내로 저를 막 이 새끼 빠졌네 이러면서 혼낸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막 식은땀이랑 진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또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그렇게 걱정해주면서 임무도 대타를 띄워줬어요. 그리고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선임들한테 해줬더니 선임들이 얘기하기로 그 폐쇄된 초소에 대한 이야기는 알아도 난 너처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도 그 기지는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항상 그 느낌이랑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한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누가 다시 그걸 겪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는 그 여자 다시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이상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2시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갔던 한 2시쯤 됐을 때 그 비슷한 시간만 되면 제가 후임을 데리고 거길 가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보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당시 이등병이라서 좀 기도 약하고 눌려있어서 그런 걸 봤던 걸까 싶으면서도 아직도 그 정체불명의 여성이 보이고 있는지 소리가 들리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실제 이야기고요. 2000년도 후반입니다. 저는 그 당시 기준으로 11년간 부동산 경매를 꾸준하게 해왔고요. 그동안 직접 낙찰받은 경매건이 한 140여 건?
뭐 그 정도 될 만큼 나름대로는 경매 쪽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시장이라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말 그대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을 낙찰받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내보내는 뭐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매를 낙찰받고 되팔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되게 막 눈물이 날 만큼 힘든 건들도 있고요. 이 사람을 내보내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리는 그런 건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경매를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내가 내 돈 내고 이 집을 낙찰을 받아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이거 생각보다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이나 이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되게 딱한 사연 가진 그런 세입자들도 많았고 또는 신문에서나 볼 법한 되게 충격적인 사연들이 있는 그런 물건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한 아가씨가 자살한 집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그 집을 방문해서 아무리 제가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뭐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에는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집이 경매 붙여진 사실을 알고서 아무도 없는 척 모르쇠로 버티는 일도 되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 집은 안에 불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늦은 밤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제 저 열쇠를 잊어버려서 그런데 문 좀 따주세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불과 몇 발자국을 뗀 후에 그 집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딱 이제 발을 몇 발자국 내딛고 이 집안에 보이는 풍경들을 딱 봤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 다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아니구나. 여기 사람이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인지함과 동시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딱 직감적으로 뭔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진짜 살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에 뭐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큰 방 있죠. 큰 방, 안방 문을 딱 열어봤는데 어떤 아가씨가 누워있어요. 근데 미동이 없더라고요. 죽은 여자의 시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 꺼내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바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낙찰받은 집이고 거기서 죽어서 나온 시신이다 보니까 그 여자의 짐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고 여자가 그 집에서 죽었다 보니까 뭐 유족들이랑 뭐 이런 정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경찰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본 결과 그 여자가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내막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아이러니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진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경매 낙찰 받잖아요. 보통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있는 그런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 사실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도 과정에서 그냥 원활하게 버티지 말고 잘 나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냥 관례처럼 이사비 정도를 줘요. 그래서 뭐 적게는 한 50만 원 내외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도 지급을 해요. 이사비를 잘 나가달라고. 근데 그 유족들이요. 뭐를 요구를 했냐면 이 홀령이 집을 나가려면은 굿을 해줘야 한대요. 그러면서 굿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 원을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이사 비용의 몇 배에 이르는 큰 비용이잖아요. 500만 원이면.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리모델링 수리비 정도의 비용을 요구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좋게 좋게 가자 하고 정말로 무속인을 불렀어요. 정말로. 진짜 동네 시끄럽게 막 거기서 구판을 엄청 막 크게 벌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구판을 보면서 신기했던 점은 막 이렇게 구슬하다 말고 그 구슬 주도하고 있던 무당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젊은 여자로 목소리가 변조돼가지고 아저씨 고마워요. 내가 이 신세 꼭 갚을게요. 무당이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슬하다 말고. 아무튼 그렇게 굿까지 치르고 난 뒤에 어쨌든 낙찰받은 집을 청소를 제대로 좀 해놓고 나서 차익을 보기 위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처분을 해야만 했는데 안 팔려요. 집이 안 팔려. 이미 동네방네 막 시끄럽게 그렇게 굿을 해놓다 보니까 그 집이 사람 죽은 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집은 낙찰을 받았지 비어있지.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동안 실거주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부동산 낙찰받고 팔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걸 알고 그 시신을 내가 발견한 집에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안 찝찝하겠어요?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찜찜한 느낌을 떨쳐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그 집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약간 겁먹게 되는 거 있죠. 물론 실제로 제가 맨정신에 귀신을 본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죠. 그런 압박감이 하루하루 커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그 죽은 아가씨가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꿈에 나타나가지고 트라우마처럼 깜짝깜짝 놀래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여자가 제 앞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가 아저씨한테 신세진 거는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꿈에서. 아무튼 그렇게 꿈까지 꿀 정도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집도 잘 팔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계속 시달리면서 살다가 결국에 그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제 찜질방에서 살았어요. 진짜로. 찜질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됐거든요. 제가 낙찰받았던 그 집 있잖아요. 그 동네가 뭐 재개발이라고는 계획된 것도 없고 소식도 하나도 없던 동네였는데 갑자기 재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제가 그 2000 몇 년도 당시에 4,800만 원 주고 낙찰받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매수자가 나타난 건데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은 그 죽은 여자가 그 가족들이 되게 부당하게 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굿을 해준 거에 대해서 나한테 보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귀신 같은 거에 대한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집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랑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서 귀신? 뭐 이런 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직접 겪고 나서는 귀신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때는 2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방에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부모님이랑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 인천 사시는 분들은 대충 어딘지는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가 이사 가게 된 아파트가 바로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묘지들, 무연고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위치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어릴 때는 이제 제 방이 없이 살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공간이 없다가 누나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저랑 부모님이랑 셋이서 지내게 되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제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요. 다만
당시 제가 쓰던 방이 작은 방에 베란다를 터서 만든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단열재 그리고 난방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날이 추울 때는 정말 추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 공간이 생겼다는 그 기쁨에 뭔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장식품 같은 거 사서 뭐 그 꾸미는 재미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사를 갔던 해 여름이었을 거예요. 알바 끝나면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알바 끝나고 귀갓길에 이제 집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은 뭐 평소랑은 좀 다르게 한 번이라도 귀신을 보셨거나 느껴보신 분들은 이걸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열대야 때문에 무더운 와중에 그 아파트 근처 와가지고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닭살이 오도도도도 돋아가는 그 느낌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이 정도로 갑자기 막 싸한 느낌이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그 싸한 느낌이 처음이라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한기가 돌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온 뒤에 이제 빨리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그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 보니까 몸이 온도가 올라가서 좀 더워서 집 현관 밖으로 잠깐 나왔어요. 근데 당시 살던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라서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 말고 계단식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건너집이 있고 나오고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제가 집에서 나오면은 왼쪽에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중간쯤 올라가면 작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계단참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창문 열고 밖을 보면서 이렇게 바람을 좀 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창밖을 보고 있는 제 뒤로 땡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나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그 버튼불을 봤더니 저희 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집 사시는 분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나 보다. 근데 제가 그때 계단참에 그 늦은 밤에 서 있으니까 그분 들어오시다가 놀랄까봐 제가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엘리베이터 문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 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한참 보고 있는데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저희 살던 아파트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빛이 새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문틈 새로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듯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 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그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 리 없는데. 근데 문은 열리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섬뜩한 거예요. 밤중에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서 궁금한 마음에 옛날 아파트에 보면은 밖에 보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걸로 밖을 봤는데 덜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센서 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없어. 너무 놀래가지고 방금까지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이불 속에 제 방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였어요. 진짜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특이한 점은 가위 눌리면서 뭐 귀신을 본다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괴한 막 어떤 영혼의 형체 그런 게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위를 눌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한 번 눌리면 진짜 진이 다 빠지거든요. 매일같이 그러니까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매일같이 밤에 가위 눌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안 믿거든요. 너가 최근에 맨날 알바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해진 것 같다. 네가 좀 허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좀 챙겨주시고 좀 보양식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도 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위 눌렸다 깨고 또 눌리고 막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가위에 눌리지 않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자면은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제가 엎드려 잤거든요. 왜냐면 엎드려 자면 희한하게 가위에 눌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거의 뭐 엎드려 잤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쉬다가 잠에 빠진 거 아니면. 그렇게 그 집에서 당시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좀 되게 잘 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넉넉한 느낌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가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가기 한 2주 전쯤이었을 거예요. 이사를 하려고 했던 시즌이 가을이었고, 근데 가을인데도 그날따라 좀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고개는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방문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같으면은 제가 엎드려서 잔다 그러면 가위에 안 눌려야 정상인데 그날은 왜 이러지? 이러고 진짜 엎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위에 눌렸어요. 눈은 떠져가지고 제가 시야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제 눈앞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사고가 정지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늦은 밤에 제 방 방문 쪽을 보면은 골목길 사시는 분들 아니면 저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커튼 안 쳐놓으면 밤에 밖에 주황색 가로등 불빛 때문에 이제 방이 완전히 어둡지 않은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도 그랬어요. 사물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이미 암시야도 적응이 다 돼 있어서. 그런데 뭔가 시까만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진짜 거의 뭐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순간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마음속에서 깍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현실에서도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가위에 깨게 된 거예요. 그 소리와 동시에 이제 부모님이 잠에서 깼죠. 갑자기 아들이 집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래서 제 방에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누차 내가 가위에 눌리고 했다고 말해도 잘 안 믿으시니까 그냥 나 좀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가고 얼마 뒤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희 누나가 그날 이사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저희 집에 왔어요. 아침부터 이사를 했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해가 다 진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사하느라 되게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살던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날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좀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 첫날 늦은 밤까지 이사를 다 마치고 이제 피곤함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누나가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색을 딱 봐도 뭐 술을 마신 건 아니었지만 술 안 받는 날 먹고 자고 일어나면 막 퀭해 있는 얼굴 있죠. 화장 안 받을 것 같이 여자들 떠 있는 얼굴. 누나가 그런 얼굴인 거예요. 어제 이사하느라 누나가 좀 고됐나?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뭐 그렇게 피곤했냐고. 얼굴 상태가 왜 그러냐고. 누가 보면 누나 혼자 이사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누나니까 좀 꼽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뜸 누나가 어제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첫날이었잖아요. 자다가 꿈을 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조금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새로 이사 온 집이 이제 안방 말고 제 방은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누나의 꿈이에요. 누나가 꿈속에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갔다 나오면서 바로 옆에 이제 제 방이 있으니까 제가 잘 자고 있는지 꿈속에서 확인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 방 문을 열어서 저를 봤는데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커다란 뭔가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게 엎드려 자고 있는 제 몸 전체를 머리카락으로 덮고서는 진짜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니까 동생 살려야겠다 싶어서 엄마 방으로 막 뛰어갔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누나를 쳐다보더니 방 밖으로 뛰어나서 막 누나를 쫓아오더래요. 막 미친듯이 누나를 쫓아오더래. 전력을 다해가지고. 누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속에서 엄마 옆에 이렇게 딱 바짝 붙어가지고 그 쫓아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방까지는 넘어오지를 못하고 그 방 앞에서 네 년이 어떻게 나를 봤냐는 식으로 이렇게 쏘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찰나의 순간인 것 같았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아침이었대요. 그러니까 꿈에선 시달렸지. 되게 잠깐 잔 것 같은데 아침이 되어 있었지. 누나가 되게 피곤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이유는 누나가 묘사했던 그 꿈속의 귀신이 제가 전에 그 집에서 가위 눌리면서 봤던 그 형상이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무서운 점은 그 이전 집에서 가위 눌리면서 봤던 그거에 대해서 가족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묘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좀 희한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리거나 뭐 악몽을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집이 확실히 위치나 터 같은 게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희 작은 누나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에 눌리고 있대요, 누나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밤에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러 갈 때요, 누나 방도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나 방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나가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메일을 보낸 걸 보실 수도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보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 사건 이후에 1년 정도 지나 결혼을 했습니다. 매형과 같이 사는데 저희 매형은 강원도 원통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근무 중인 직업군인이에요. 매형이 덩치가 엄청 큽니다. 키 184에 덩치가 정말 좋아서 누가 봐도 군인이고 굉장히 남자답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매번 가위 눌리는 걸 저희 매형도 알고 있고 매번 매형이 저희 누나를 잘 때 안고 자거나 손을 꼭 잡고 자곤 했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매형이 시름시름 앓더랍니다. 그래서 매형을 깨웠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매형이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매형도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하신 대로 그때부터 저희 누나는 가위에 눌리지 않고 저희 매형이 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날은 누나랑 매형이랑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 보니까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길래 눈을 떴대요. 그랬더니 매형이 누나를 양손에 칼을 들고 머리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엄청 막 빠르게 손을 위아래로 흔들더랍니다. 누나가 너무 놀라서 소리치면서 오빠!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매형이 눈을 딱 뜨면서 행동을 멈추더랍니다. 요즘은 매형도 가위에 자주 눌리지는 않는데 뭐 종종 이렇게 가위에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직접 든 건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죽이는 신용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마치 칼을 들고 죽이는 신용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빙의된 듯이. 오, 소름.